여기 수십 년째 뼈대만 앙상하게 서 있는 폐 아파트 단지 바로 옆 고 송대관 선생님의 아내가 70억 원에 낙찰받았던 약 7만 평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곧 500억 자산가로 불리던 국민 가수를 280억 빚더미에 앉게 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인생살이 세옹지마.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은 보령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대천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이 대천해수욕장은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던 해수욕장 중 하나였습니다. 서해안에서 규모가 가장 큰 데다 수도권에서 접근성도 좋고 아름다운 백사장과 해안가를 따라 늘어선 각종 상점들 덕분에 밤낮으로 인파가 들끓었던 곳이죠. 그런데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 대천해수욕장에서 차를 타고 5분 정도만 이동하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광활한 논밭 한가운데 주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건축물이 하나 눈에 들어오는데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완공되지도 못한 채 골조만 올라간 상태로 방치된 건물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니 그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지상 13층 규모의 건물 무려 14개 동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 이렇게 방치된 지는 정말 오래된 듯 도색도 하지 않은 외벽은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고 주변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또 철근이 튀어나온 부분들도 보이고 유리창 하나 없는 건물 내부 사이로는 건축 당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재들이 그대로 쌓여 있기도 해서 행여 바람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안전 문제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느덧 이 지역의 흉물이 되어버린 이곳의 이름은 소라 아파트. 1993년 건축 허가를 받고 1994년 14,000평 부지 위에 총 1230가구 규모의 아파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997년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파산하고 이후 시공권을 넘겨받은 건설업체와 시행사마저 줄줄이 부도를 맞으면서 1998년 공정률 50% 상태에서 공사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벌써 이렇게 방치된 지도 30년 가까이. 그동안 공사 재개를 위한 여러 노력이 있기도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죠. 사실 여기가 자리도 애매하고 건물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 웬만하면 철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철거비가 무려 100억 원 가까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사업성도 낮으니 누구도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아파트가 인터넷상에서는 송대관 아파트로 불리며 고 송대관 선생님이 이 아파트에 투자했다가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송 선생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곳은 이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 바로 옆 이 광활한 대지입니다.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 이 땅, 그 면적은 무려 7만 평 정도로 축구장 30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 도저히 한눈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 땅이 지난 2003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당시 감정가는 159억 원. 하지만 여러 차례 유찰을 거듭한 끝에 2004년 70억 원에 낙찰됐는데요. 당시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 다름 아닌 고 송대관 선생님의 아내였습니다. 송 선생님의 아내분은 평소에도 부동산과 경매 투자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큰 확신이 있었는지 저축은행에서 60억 정도를 대출받아 과감히 이곳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죠. 당시만 해도 저축은행 대출이자가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숨만 쉬어도 매년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뒤늦게 이 땅에 부담을 느껴 처분하려 했지만 이 거대한 땅을 사줄 매수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송 선생님 부부는 자신의 집과 경기도 땅을 담보로 세 차례에 걸쳐 적게는 12억, 많게는 100억까지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대출금은 아마 처음 빌렸던 60억을 갚거나 대출이자와 유지비를 감당하기 위해 빌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버티는 와중에도 별다른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2009년 송 선생님의 부인은 대천 선시티라는 이름으로 토지 분양을 시도하게 됩니다. 대천해수욕장 2분 거리 최고의 투자 가치를 보장한다며 국민 가수인 남편의 이름과 얼굴까지 내걸었지만 바로 옆 소라 아파트 문제와 함께 주변 시세 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 여러 법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분양은 대실패로 돌아갑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송대관 부부는 사기 혐의로 피소되기까지 하며 큰 논란을 빚었는데요.
다행히 송대관 선생님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방송계에 복귀할 수 있었지만 아내의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해 연대보증을 섰던 송 선생님 역시 한때 최고 280억 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500억을 벌어들였다는 국내 유명 트로트 가수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쫓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실제로 송 선생님은 과거 한 방송에서 아내가 사업을 크게 벌여서 150억 원을 들여 땅을 샀는데 그게 잘 안 됐다. 은행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경매에 넘어가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압류당했다. 100억짜리 집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월세방으로 가면서 마당에서 키우던 가족 같은 진돗개 2마리를 떠나보내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송대관 선생님은 남산 집뿐만 아니라 땅도 여기저기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100억이 넘는 부채를 안게 되니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대한민국 톱스타 반열에 오르며 출연료를 한 번에 3천만 원씩도 받던 그가 자신은 돈과 인연이 없다며 돈이 많은 게 문제였다. 부동산과 투자를 좋아하는 아내가 손이 근질근질해서 투자를 했다가 걷잡을 수 없이 힘든 세월을 보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송대관이 돈 가지고 서울 왔냐? 젊어서 고무신만 신고 딸랑 왔는데 실망하지 말자. 또 벌면 되지 않냐? 라는 생각으로 다 털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내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 아내를 가장 사랑한다. 세월이 약이겠지 하고 살아내다 보면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거다 라는 말을 남기며 그렇게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그는 개인회생이라는 엄청난 도움을 받으면서 가리는 거 없이 하루에 공연을 5개씩 뛰고 차 안에서 쪽잠을 자며 착실히 빚을 갚아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비운의 7만 평 땅은 현재 다른 회사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고 송 선생님은 개인회생 4년 만인 2020년 빚의 90%를 갚아냈습니다. 이후 새 집을 마련하고 방송에도 나오며 성공적으로 재기한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고 송대관 선생님은 2025년 2월 7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4박자가 아니라 8박자더라. 인생이 어디서 또 어떤 게 펼쳐질지 모르니 겸허하게 살아야 한다. 고 송대관 선생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건 더 높은 곳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언젠가 다가올 내리막을 대비하는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이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야속하게도 지나간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도 괜찮지 않을까요? 고 송대관 선생님께서도 비록 인생 후반부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부디 하늘에서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속초의 아름다운 해안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60대 남성이 이 아파트를 무려 17억 4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그 생각은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오늘 저 여우대장에 나와 있는 이곳은 아름다운 바닷가 도시 속초입니다. 속초는 예로부터 동해안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손꼽혀왔죠. 특히 지난 2017년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좋아졌고 그 덕에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당일치기 여행객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비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속초는 그 찬란했던 과거가 무색할 만큼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곳은 속초해수욕장 맞은편에 위치한 속초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2012년에 신축된 이 터미널은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벌써 10년 넘게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을 속초로 이끌어준 관문의 역할을 해왔고 이 주변은 유동인구도 꾸준히 많았던 곳이죠. 그러나 현재 이 주변은 예전의 활기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속초 고속버스 터미널 바로 앞 나름대로 알짜 상권이라고 불리던 거리에도 곳곳에 공실이 눈에 띄고 임대차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 보니 공인중개사 사무소들마저 줄줄이 문을 닫은 상태죠. 이 터미널에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속초 해수욕장이 펼쳐집니다. 한때 여기에는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해변을 따라 늘어서 있었지만 지금은 고층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변 앞에 들어선 신축 건물들 대부분이 텅 빈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리는 한산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차도 거의 보이지 않으며 주차장엔 빈자리만 가득하죠. 정말 여기가 우리가 기억하던 그 속초 해수욕장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 속초 해수욕장 한가운데에는 지난 2022년 92억 원을 들여 새롭게 조성한 대관람차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지만 역시 이용객은 그리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푸르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 아름다운 풍경은 여전하지만 예전만 못한 관광객들의 발길에 해변에는 쓸쓸한 분위기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제 속초 시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한때 젊음과 활기로 가득했던 속초의 대표 번화가 설악 로데오 거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낮에도 거리는 한산하기만 하고 곳곳에 공실상가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대로변에는 이미 문을 닫은 가게들이 수두룩하고 간판만 남은 채 방치된 상점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어느 한 상가의 내부는 도대체 언제부터 비어 있었는지 짐작조차 어려울 만큼 먼지와 잡동사니로 뒤덮여 있는 모습이죠. 상권 외곽 쪽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상권 중심가에서 불과 1분만 안쪽으로 들어와도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건물들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죠. 실제로 이 인근에는 숙박시설로 사용되던 건물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있기도 합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는 지난 2022년 약 5억 원을 대출받아 이 건물을 매입했지만 불과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최초 감정가가 6억 6천만 원이었던 이 건물은 4차례나 유찰된 끝에 결국 단 2억 7천만 원에 낙찰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이 일대 상권의 심각한 침체 상황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다면 속초 전체가 이런 상황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기는 청초 바로 앞에 위치한 한 물회집입니다. 2005년에 처음 문을 연 이 업체는 물회를 팔아 4층짜리 건물을 세운 속초에서는 전설적인 맛집으로 통하죠. 탁 트인 호수를 바라보며 새콤달콤한 물회를 즐길 수 있는 이곳은 평일에도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저도 여기까지 온 김에 물회를 한 그릇 시켜봤는데요. 제가 주문한 이 해전 물회의 가격은 1인분에 27,000원. 개인적으로는 꽤나 비싸게 느껴졌지만 이 가격에도 사람들은 길게 줄을 서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속초의 명물로 불리는 속초중앙시장입니다. 여전히 이곳은 평일에도 사람들로 북적이며 시끌벅적한 모습이죠. 특히 몇몇 가게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선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는 정말 시장 안에서도 잘 되는 곳만 더욱 집중적으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창 바쁜 점심시간이지만 시장 메인 골목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한산합니다. 곳곳에 문을 닫은 점포들이 눈에 띄고 큼지막한 임대문이 현수막이 걸려 있기도 합니다. 과거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 가게들의 정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시장 안 구석구석까지도 활기를 띠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에서 소문난 가게만 찾아가는 경향이 강해 인터넷에서 상대적으로 유명하지 못한 곳들은 점점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결국 지금의 속초는 잘 되는 극소수의 가게만 계속해서 더 잘 되는 상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속초는 풍부한 어획량으로 유명했던 전형적인 어촌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획량은 점점 줄어들었고 속초는 관광 산업에 점점 더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어 갔죠. 특히 속초는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인 시기부터 해외여행이 막히자 국내 관광 수요가 몰린 대표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 탁 트인 동해, 그리고 해산물까지 이 모든 매력들이 답답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발길을 속초로 이끌었죠. 그 결과 속초 전역에서는 숙박시설, 리조트, 아파트, 상가 등 신규 부동산 공급이 물밀듯 쏟아지는 대규모 개발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 그리고 코로나 이후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속초를 찾는 관광객도 예전만큼 많지 않게 되었죠.
여기에 더해 서울 투자자들마저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 속초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과 미분양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초의 아름다운 해안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 고급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오션뷰 프리미엄이라는 문구를 앞세워 분양에 나선 이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는 최초 분양가가 11억 원 중반대로 형성되었지만 곧 웃돈이 붙고 또 붙으며 2022년에는 무려 17억 원대의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속초 아파트 역사상 최고가 거래였고 전국적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죠. 지난 2022년 한 60대 남성은 속초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17억 4천만 원에 구입하게 됩니다. 해당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구입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액 현금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죠. 탁 트인 오션뷰, 속초 최고의 입지, 쾌적한 생활 공간까지 갖춘 이곳. 당시 이 60대 남성은 아마 크게 만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속초 부동산 시장에 끼었던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고 불과 1년 만에 같은 평형 다른 층수의 아파트가 12억 원대에 거래되고 맙니다. 대략 5억 원 정도가 빠져버린 셈이죠. 결국 이 60대 남성 역시 수억 원대의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17억이라는 거액을 대출 없이 현금으로 낼 정도로 여유가 있던 그였지만 계속된 시세 하락이 부담으로 작용했는지 최근에는 결국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약 5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 단 1년 만에 아파트 값이 약 5억 원이나 빠지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과열됐던 시장 분위기 속에서 거품은 순식간에 꺼졌고 결국 한 번의 선택이 상상도 못할 손실로 이어지고 만 것이죠. 화려한 바다 전망, 고급스러운 설계, 그리고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사람들은 환호하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꿈이 단 1년 만에 억 단위 손실로 뒤바뀌는 현실을 그때는 누가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장 뜨거운 곳이 곧 가장 위험한 낭떠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속초는 분명 여전히 아름다운 도시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하죠. 때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리스크를 먼저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도심 속 궁전, 부자들을 위한 실버타운. 하지만 지금은 물이 다 빠져버린 수영장, 먼지로 뒤덮인 레스토랑, 누수로 무너져 내린 천장과 벽면을 뒤덮은 곰팡이까지 수분양자들은 20억 가까운 돈을 들여 이곳을 분양받고 수천만 원의 시설 이용금까지 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건 결국 무너져버린 노후였습니다.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경기도 분당에 나와 있습니다. 천당 아래 분당,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집값이 비싸고 생활 인프라가 탄탄한 지역이죠. 길게 뻗은 대로변을 따라 기업과 상업시설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당에도 조금은 이질적인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도심에서 살짝 벗어나 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엄청난 규모의 건물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총 19개 동 390세대 규모,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웅장한 외관은 마치 유럽의 성을 떠올리게 하는 이곳. 한때 대대적인 분양 홍보가 이뤄졌던 하이엔드 시니어 타운입니다. 과거 이곳의 분양 홍보 내용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상위 1%를 위한 실버타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누릴 수 있고 수영장, 골프 연습장, 체력 단련실, 사우나와 찜질방은 물론이고 연회장, 도서관, 레스토랑, 은행, 여기에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의료실까지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이 단지 안에 갖춰져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자고 운동하고 치료받고 문화생활까지 전부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렇다면 가격은 어땠을까? 2009년 분양 당시 평당 3천만 원 이상, 그 시절 주변 아파트 평당가가 2천만 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략 50% 정도 더 비쌌던 셈입니다. 전용 면적 50평 기준으로 분양가는 무려 18억 원, 여기에 커뮤니티 시설 이용 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가격이었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락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꿈꾸며 이곳에 들어왔고 머지않아 그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여전히 웅장한 모습, 능선을 따라 계단식으로 조성된 구조에 관리도 잘 되고 있는 듯하고 한없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단지 중앙 5,000평에 달하는 이 커뮤니티 시설에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스파와 사우나를 즐길 수 있던 공간, 하지만 지금은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습니다. 스파 시설 내부는 물 한 방울 없이 바싹 말라 있고 먼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여기저기 깨지고 부서진 흔적을 보면 이 상태로 방치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래도 그나마 여기는 햇빛이 들어와서 잘 보이는 편인데 안쪽 사우나로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칠흑 같은 어둠이 시작됩니다. 야, 근데 이 안으로 들어오니 엄청난 습기와 함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숨을 제대로 쉬기 힘들 정도인데요. 벽면을 보니 역시나 곰팡이가 점령한 상태, 집기들도 바닥에 마구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분위기도 상당히 을씨년스러워서 금방이라도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아 솔직히 무섭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고 천장을 바라보니 일부는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곳곳에선 물이 뚝뚝 떨어지고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죠. 이미 수년째 작동을 멈춘 듯한 에스컬레이터에도 먼지가 한가득. 바로 옆 컴컴한 계단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가니 문 닫은 레스토랑 하나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쾌쾌한 먼지 냄새와 곰팡이만 가득할 뿐 완전히 생기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주방 쪽은 안쪽까지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어 진입조차 어려운 수준이고 고급 샹들리에와 가구들만이 이곳이 한때 고급 레스토랑이었다는 걸 짐작하게 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곳뿐만 아니라 이곳 다양한 시설들이 대부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죠. 과거 분양 당시 입주민들이 낸 커뮤니티 시설 평생 이용료만 16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어쩌다 이곳은 이렇게 폐허 같은 모습으로 방치되게 된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 여기 입주가 시작됐고 초반에는 정말로 꿈에 그리던 생활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유명 주방장이 제공하는 호텔식 식사, 가수를 초청한 음악회, 거대한 홀에서 열리던 사교 모임과 파티까지 말 그대로 품격 있는 노후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죠. 하지만 곧 운영사는 무리한 경영으로 인해 자금난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 커뮤니티 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이후 공매로 나온 이 시설을 다른 한 법인이 낙찰받지만 이들 역시 별다른 개보수를 하지 않고 이 상태로 무려 10년 가까이 방치되어 온 것입니다. 그 사이 이곳 수분양자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갔죠. 비싼 돈 주고 겨우 들어왔더니 약속받았던 시설들은 곰팡이에 뒤덮인 채 제대로 이용조차 할 수 없고 악취만 풍겨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여길 팔고 나가고 싶어도 잘 팔리지도 않고 심지어 1금융권 대출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출이 잘 안 나오니 살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고 시세가 눌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실제로 2009년 분양 당시 17억에서 18억 수준이었던 전용 50평 세대, 현재 동일평형 매물을 살펴보니 최저가 10억 5천, 초급매가 하나 보이고 나머지는 12억 원대부터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는 17년 전 분양가보다도 싼 가격인데요. 그동안 이 일대 부동산이 몇 배씩 뛴 걸 감안하면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진행됐던 경매 사례를 하나 보면 지난 2010년 당시 60대의 한 남성이 16억 2천만 원에 여기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9년 직접 경매를 신청하게 되죠. 그런데 2020년 감정가는 13억 원 수준에 불과했고 결국 13억 2천만 원에 낙찰됩니다. 결과적으로 낙찰가가 이전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 단지 구조에 있어 보입니다. 이곳은 애초에 아파트가 아닌 노유자 시설,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기준조차 따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십억씩 들여 입주하더라도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입주민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은퇴 후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이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죠. 그리고 이런 흐름을 틈타 노후를 상품처럼 포장해 돈벌이에 나서는 시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작 사람들의 삶과 노후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돈을 버는 데만 급급한 이들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달콤한 말은 언제나 그럴듯합니다. 듣고 있으면 누구라도 혹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말만 믿고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평생 모아온 돈을 다 쏟아붓고도 쓸쓸하고 불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1억짜리 호텔 객실이 1,000만 원으로 폭락,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태백산 인근 돈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 자식보다 나은 투자 상품, 10년간 확정 수익 보장이라는 화려한 문구 아래 대대적인 분양 홍보가 진행됐던 호텔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1억 원 정도 하던 객실 305실이 전부 팔려나갔죠. 그런데 시간이 꽤 흐른 지금 그들이 꿈꿨던 행복한 미래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달콤한 말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던 분양형 호텔, 2026년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충성 전국 곳곳을 누비는 여우대장, 오늘은 민족의 영산 태백산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해발 1567m, 태백산은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사계절 내내 전국에서 등산객들이 몰려드는 명산 중의 명산이죠. 그런데 여기가 사실 자가용이 아니면 교통편도 마땅치 않고 워낙 첩첩산중이다 보니 당일치기는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1박 2일 코스를 잡고 오는데, 그 덕분에 예로부터 등산로 주변에는 펜션이나 호텔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이 호텔도 태백산 바로 인근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멀리서만 봐도 그 규모가 꽤 되어 보이죠. 더군다나 산 바로 아래 자리 잡고 있어 풍경은 기가 막힌 모습. 이 국도변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호텔 입구에 도착할 수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안쪽은 사람 한 명 보이지 않고 정말 고요합니다. 연면적 약 6,000평, 지상 6층짜리 건물 10개 동에 객실만 305실. 그런데 이 호텔 사실 처음부터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원래 이 자리엔 오래된 호텔 건물이 있었는데, 한 시행사가 이곳을 인수해 리모델링한 뒤 수익형 분양 호텔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개인 별장처럼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 비어있을 땐 임대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전국 각지에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죠. 당시 분양 홍보물을 살펴보면 이런 문구가 눈에 띕니다. 돈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 자식보다 나은 임대 수익형 투자 상품. 야, 자식보다 낫다. 이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귀가 솔깃해지셨을까요? 홍보물에 적힌 수익률은 연 8%에서 최대 연 12%까지, 그것도 10년간 확정 보장, 거기에 수익금을 미리 받는 선지급 조건까지 붙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1억을 넣으면 매년 800만 원, 10년이면 원금은 그대로인 채 8천만 원이 쌓이는 구조. 당시 은행 이자가 2% 수준이던 저금리 시대에 이게 얼마나 달콤한 말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인근에는 태백산과 강원랜드, 하이언 리조트가 있고, 심지어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홍보에 엮으며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이에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결국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노후자금으로, 퇴직금으로 누군가는 대출을 받아 이 객실을 분양받았죠. 당시 객실 하나당 분양가가 평균 9,500만 원이었는데, 놀랍게도 305실 전객실 모두가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분양 홍보물에 적혀져 있던 그 약속들이 일부는 지켜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행사는 공사 도중 자금난에 빠졌고, 분양 광고에서 내세웠던 일부 시설들은 끝내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호텔을 찾는 손님들도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 약속했던 수익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죠. 이후 수분양자들은 소송 끝에 이 호텔을 직접 운영하게 되었지만, 수익률은 턱없이 낮은 상황이 이어졌고, 한때 한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는 1억 원에 분양받은 객실을 2천만 원에 급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이곳을 탈출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는 무리한 대출을 끼고 객실을 3, 4개씩 매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끝내 대출을 감당하지 못했고, 해당 객실들은 경매로 넘어가고 말죠. 지난 2020년 여기 10평짜리 객실 3곳이 경매 시장에 등장했는데, 당시 최초 감정가는 각각 1억 2천만 원. 하지만 낙찰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무려 7번이나 유찰되면서 최저가는 980만 원까지 폭락. 결국 각각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에 낙찰되고 맙니다. 감정가 대비 90% 폭락한 금액에 주인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물건들도 꽤 많은데요. 9천만 원짜리가 1,000만 원에, 1억 8천만 원짜리는 4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에도 낙찰이 될지는 미지수죠. 이 호텔의 최근 인터넷 후기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공사 중이라 이용에 제약이 많다, 산속이라 벌레가 많다, 청소 상태가 미흡하다, 시설이 노후됐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떨어진다 등등 체감상 절반 가까이가 부정적인 후기로 보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예전과 달리 이 호텔 주변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음식점들도 꽤 눈에 띄고 호텔 바로 앞에는 탄강 사택촌을 정비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꾸며놓았으며 반대편에는 드넓은 체험공원과 현장학습관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관광지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듯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놀라울 정도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는 이 거대한 공간은 오히려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런데 사실 이 사태를 조금만 단순하게 바라보면 의외로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수익 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을 보면 과연 이 사업이 처음부터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서 스스로 운영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추천을 했을까요? 그게 정말 돈이 되는 구조였다면 과연 남에게 넘겼을까요? 여기 한 50대 여성은 부산에 위치한 신도시 상가 5곳을 분양받게 됩니다. 그 가격은 무려 37억 6천만 원. 허나 자금이 부족했던 그녀는 해당 상가들을 담보로 은행에서 28억가량을 빌려 남은 잔금을 치렀습니다. 본인 돈 10억 정도와 대출 28억으로 일생일대의 도전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장밋빛 미래만을 생각했겠지만 곧 자신에게 닥칠 처참한 미래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 여우대장은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명지국제신도시는 진해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지역이자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한 국제신도시로 불립니다. 사업비만 무려 3조 6,800억 원이 투입된 초대형 프로젝트로 면적은 193만 평, 인구 약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죠. 예전에는 이 일대가 전부 염전이나 팝밭이었다고 하는데 2009년부터 개발이 시작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고층 건물들이 들어선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명지국제 신도시 개발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의 골격을 잡는 1단계는 이미 완료됐고 핵심인 2단계는 20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썰렁한 모습입니다. 도로에는 차도 사람도 잘 보이지 않고 곳곳에는 여전히 빈 땅이 널려 있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지어진 건물들조차 공실이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멀리서만 보면 건물들이 하나같이 깔끔하고 웅장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면 이곳의 실체가 드러나죠. 대로변 상가들조차 줄줄이 비어 있고 유리창에는 임차인을 구한다는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한 상가 주인은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임차인을 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먹히지 않는지 그 내부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죠. 건물이 통째로 비어 있는 곳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 부동산 중개업체들마저 줄줄이 폐업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땅 주인들은 신축을 포기한 채 급매로 땅을 내놓고 있기도 하지만 높아진 건축비와 경기 침체 속에서 새로운 건물을 세우려는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때 사람들의 큰 기대를 모았던 이곳이 이런 지경에 이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토지 분양 당시 상업용지 가격이 상당히 높았고 여기에 건축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이 겹치면서 분양가는 더욱 치솟았습니다. 게다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가 공급은 쏟아졌고 그 결과 이 일대 공실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됐죠. 유동인구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데 상가는 넘쳐나니 임대료와 매매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 이런 악순환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한 50대 여성은 명지 국제신도시에 위치한 한 건물 1층 상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전용 면적 15평짜리 해당 상가의 분양가는 당시 무려 10억 6,5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결국 그녀는 이 신도시에 발을 들이기로 했고 우선 분양가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이후 2020년 건물이 완공되자 그녀는 해당 상가를 담보로 은행에서 약 7억 원 정도를 빌려 잔금을 치르고 이 작은 상가 한 칸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50대 여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상가를 손에 넣은 지 불과 1년 만에 그녀는 같은 건물 다른 호실 4개를 추가로 계약하게 됩니다.
거래 금액은 9평짜리 두 곳이 각각 4억 5천만 원, 16평짜리 두 곳은 각각 9억 원으로 총액은 무려 27억 원이었죠. 당연히 자금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상가 역시 대출에 의존했고 등기부에 기록된 대출 금액은 21억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처음 샀던 상가까지 모두 합치면 그녀가 여기 상가 5개를 사들인 데 쓴 돈은 총 37억 6천만 원. 이 중 자기 자본은 고작 10억 남짓, 나머지 28억 정도는 모두 빚이었습니다. 워낙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아서 부담이 될 만도 했지만 이 50대 여성은 계획대로 임차인만 잘 구해지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녀가 빌린 28억 원의 대출, 연이율을 5%만 잡아도 그 이자가 한 달에 1,1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에 각종 세금과 관리비까지 더해지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에 하루라도 빨리 임차인을 구해야 했지만 현실은 그녀가 꿈꾸던 행복한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인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상가가 높은 가격에 공급되면서 이 일대 공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제서야 현실을 깨달은 상가 주인들은 급하게 임대료를 낮추며 임차인을 구하기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죠. 결국 이곳의 평균 임대료는 끝을 모르고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과도한 대출을 받았던 일부 상가 수분양자들은 이제 임차인을 구해도 대출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말죠. 이 50대 여성은 추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버티다가 5개 호실을 통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을 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확인되는 임대료는 고작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0만 원. 우여곡절 끝에 임차인을 들였지만 여기서 나오는 월세로는 대출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2022년 금리가 빠르게 치솟았고 결국 이 50대 여성은 대출과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각종 가압류와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끝내 그녀가 보유하던 이 5개 상가 모두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2023년 처음 진행된 해당 경매 사건에서 이 5개 상가의 감정가는 약 40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이후 무려 6번의 유찰 끝에 최초 감정가의 27% 수준인 10억 6천만 원에 낙찰되고 맙니다. 37억 6천만 원 정도에 샀던 상가들이 결국 10억 6천만 원 정도에 넘어간 것이니 단순 계산만 해도 약 27억 원 손실인데 여기에 대출이자 관리비, 각종 수수료와 세금까지 더하면 그 손해는 더욱 막심할 것으로 보이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진 겁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이런 비극이 이 상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산 아파트 시장 또한 여전히 깊은 침체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부산 아파트 값은 2022년 6월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무려 3년 2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 일대 강서구 명지동의 한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2021년에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같은 평형이 4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고점에 매수했던 사람들의 비명이 지구 반대편까지 들릴 듯합니다. 물론 명지국제신도시는 앞으로 여러 호재가 예정돼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과연 이곳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도 전국 곳곳 수많은 사람들은 황금빛 호재만을 바라보며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굳은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일지도 모르죠. 특히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끌어다 쓰는 순간 리스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자신을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부디 현명한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4년 동안 2번 경매에 붙여진 비운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지어진 지 이미 30년이 넘은 이 낡은 주유소는 지난 2021년 경매 시장에 등장했는데 당시 한 60대 남성이 90% 대출을 통해 이 주유소를 낙찰받게 됩니다.
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 위험 부담이 큰 선택이었지만 자신감이 넘쳤던 이 60대 남성은 물러서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2025년, 과연 이 주유소와 60대 남성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오늘 저 여우대장이 나와 있는 이곳은 포천에 위치한 운악산입니다. 이 운악산은 경기 오악산 중 하나로 산이 크지는 않지만 가파른 암석이 많고 산세가 험해 악소리가 나오기로 유명하죠. 그래도 운악산은 지난 2002년 한국 100대 명산으로 선정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2007년에는 운악산 자연휴양림까지 개장하면서 포천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이 주차장이 차로 가득 차던 그런 황금기도 있었죠. 그러나 2025년 현재 운악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곳이 되었습니다. 이 포천이라는 지역 자체가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끝없는 내리막을 걷고 있어 관광지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죠. 쉼터에는 빈자리가 가득하고 주차장도 텅텅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운악산 입구에서 오랜 기간 영업을 이어오던 휴게소도 매출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고 등산로 앞 작은 매점도 굳게 문을 닫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유명 관광지는 사실상 이 운악산밖에 없는데 예전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지를 않으니 인근 상권도 빠르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운악산 맞은편으로는 47번 국도가 지나고 있는데 이 국도 너머에는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1994년에 처음 지어진 이 낡고 오래된 주유소 건물은 그동안 리뉴얼을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물씬 풍겨집니다. 그런데 현재 이 주유소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1년 이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온갖 폐기물들이 쌓여 있고 떨어진 간판에는 녹이 슬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작동을 멈춘 주유기는 천막으로 덮여 있고 주유건은 곰팡이와 녹으로 가득합니다. 그래도 얼핏 보면 아직 쓸만해 보이는 이 주유소는 사실 말하지 못한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죠.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 주유소는 정말 잘 나가던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경쟁하는 주유소도 많지 않았고 47번 국도의 차량 통행량도 많아 한때 이 주유소의 연매출은 62억 원에 달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경쟁 주유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이곳의 차량 통행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매출은 곤두박질치게 되었죠. 그 결과 이 주유소의 일대 주인은 은행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 주유소는 2020년 7월 경매에 붙여지게 됩니다. 당시 이 주유소의 최초 감정가는 5억 4천만 원이었지만 2번의 유찰 끝에 한 60대 남성이 2억 8천만 원의 최종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60대 남성은 낙찰은 받았지만 잔금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주유소 건물과 땅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약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남은 잔금을 치르게 되죠. 결과적으로 자기 돈은 3천 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 90%는 대출을 받아 이 주유소의 2대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망한 주유소를 내가 살릴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60대 남성은 곧 처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이 근방 47번 국도를 따라 늘어선 주유소는 총 7개에 달해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이 주유소는 국도와 완전히 접해 있지 않아 손님들이 국도에서 내려와 주유를 한 후 다시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단점은 다른 주유소들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했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바로 앞 운악산의 인기도 시들해지고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주유소 매출은 점점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60대 남성은 어떻게든 이 주유소를 살려보려고 대형 주유소 브랜드로 전환하고 도색 작업도 새로 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대출이자 인건비, 관리비, 세금 등등 다 빼고 나면 오히려 매달 적자를 보게 되었죠. 그는 그렇게 3년을 버텼지만 결국 2023년 이 60대 남성도 은행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비운의 주유소는 다시 한번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경매에서는 최저가가 6억에서 2억까지 떨어졌고, 마침내 2024년 12월 한 개인이 2억 6천만 원의 입찰가를 제시하며 결국 이 주유소의 3대 주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세 번째 주인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낙찰을 받았겠지만, 사실 이 주유소를 다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철거를 하는 것도 억대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죠. 이 3대 주인도 아직까지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듯, 이 주유소는 여전히 어떤 곳에도 활용되지 못한 채 쓸쓸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주유소는 앞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60대 A씨가 10억을 빌려 17억 원에 분양받았던 이 상가는 4년도 안 돼서 고작 2억 4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또 50대 B씨가 7억 3천만 원에 분양받은 이 상가 두 개 호실도 감정가 대비 66% 떨어진 가격에 정처 없이 경매 시장을 떠돌고 있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두 가지 경매 사례를 통해 이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알리려 합니다. 저 여우대장은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2007년 수도권에 몰려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이 거대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100만 평이 넘는 부지 위에 총 8,396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고, 여러 공공기관들까지 이곳으로 이전해 오면서 과거에는 높은 건물 하나 없던 시골 마을이 이제는 제법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멀리서 보면 꽤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골목 안쪽으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은 대형 영화관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일대 핵심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공실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체감상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있는 수준. 문을 닫은 한 호프집은 집기들이 다 밖에 나와 있고, 바로 앞 거리 역시 오가는 사람을 찾기 힘든 상황인데요. 1층에 줄줄이 빈 건물도 보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나마 양호한 편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본격적인 공실지옥이 시작되죠. 어딜 가나 유리창에는 임대문의 홍보물만 덕지덕지 붙어 있고 주변은 적막하기만 합니다. 사실 이 상업시설이라는 게 결국 유동인구가 있어야 잘 될 수 있는 건데, 이건 뭐 개미 한 마리 없습니다. 영화관 건물, 대로변 건물, 코너자리 건물 가릴 거 없이 전부 공실폭탄을 맞은 상태죠. 심지어 여기 한 건물은 통째로 비어 있는데요. 이 현수막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색이 다 바래버렸고, 건물 주변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근 부동산들은 임차인을 구하려고 애쓰는 모습, 솔직히 신도시 상가치고는 임대료가 낮은 편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공실 상가를 모두 채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여기 상가들이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과거 분양 당시에는 황금빛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매머드급 공공기관이 몰려든다. 높은 수익률, 상권의 중심, 풍부한 유동인구, 각종 호재란 호재는 다 갖다 붙여서 홍보했고, 이 분양업자들 말만 들으면 다 부자가 될 것만 같았죠. 그렇게 누군가는 평생 모아온 목돈과 퇴직금,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가며 이곳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6년, 그들은 정말 부자가 됐을까요? 저 멀리서도 보이는 높은 건물 15층 규모의 대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아래로는 1층부터 2층까지 수많은 상가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과거 이곳의 분양 홍보를 보면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스트리트형 상가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위쪽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들과 인근 공공기관 근로자들까지 풍부한 배우 수요를 품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1층부터 공실이 가득하죠. 영업 중인 가게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차들만 쌩쌩 지나갈 뿐, 이 앞으로 가는 사람을 찾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내부로 들어와 보니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복도 너머 불이 꺼진 상가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면적은 58평으로 꽤 넓은 상가인데요. 지난 2022년 60대 A씨는 이곳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분양가가 무려 17억 원. A씨는 이 중 10억가량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렀죠. 평수가 넓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주에서 이 가격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한창 노후를 즐겨야 할 나이인 A씨. 분명 큰 기대를 안고 10억 원에 달하는 대출까지 받아 이곳에 뛰어들었던 거겠죠.
하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2년도 채 되지 않아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가는 경매에 붙여졌죠. 그렇게 2025년 진행된 해당 경매 사건에서 이 상가의 감정가는 16억 8천만 원. 하지만 이걸 이 가격에 살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무려 6번 유찰된 끝에 최근 2억 4천만 원에 낙찰됩니다. 17억에 매입한 상가가 4년도 채 되지 않아 2억 4천으로 돌아온 겁니다. 야, 여기 유리창에 붙어 있는 분양 완료라는 문구가 참 씁쓸하게 느껴지는 현장입니다. 해당 상가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일반 음식점입니다. 이제 이걸 낙찰받은 새로운 주인은 직접 들어와 장사를 하든 임대를 주든 아니면 매각을 하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바로 앞 대형 음식점도 이미 폐업한 지 오래고 옆 호실 역시 급매로 나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주인분은 분양가 대비 헐값에 낙찰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어느 하나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이죠. 첫 번째 물건에서 도보로 그리 멀지 않은 곳 메인 상권에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건물입니다. 이곳은 아파트와 공공기관에 둘러싸여 있어 입지가 정말 괜찮은 곳인데요. 공실도 나름 적은 편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 건물 위층으로 올라가 보니 영업을 종료한 독서실이 나타납니다. 과거 이 독서실은 상가 2개 호실을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상가의 소유주는 50대 B씨. 2016년 한 호실을 분양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옆 호실까지 추가로 계약합니다. 그렇게 100평에 달하는 두 상가를 총 7억 3천만 원에 매입했고 이 중 약 4억 7천만 원 정도가 대출이었죠. 이후 보시다시피 이곳에는 독서실이 들어섰지만 장사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결국 2024년 말 폐업, 이후 이대로 방치된 채 경매로 넘어갔죠. 이 두 상가는 아직 낙찰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감정가는 7억 원이었지만 현재 최저가는 2억 4천만 원, 무려 66% 하락한 금액으로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가격이 상당히 낮아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는지 관리실에서 여기 아예 미납관리비가 적혀있는 종이를 붙여놨습니다. 야, 그동안 쌓인 금액이 상당하죠. 그런데 같은 층 다른 한 호실 역시 미납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이 호실 역시 경매로 나왔었고 최근 1억 원에 낙찰된 상태. 만약 지금 남아있는 이 두 호실 역시 현재 최저가 수준에서 낙찰된다면 이곳에서 오랜 시간 대출이자에 관리비, 세금까지 버텨왔던 B씨는 상가를 잃고도 대출은 여전히 남아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주변 이런 경매 사례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말 소름이 돋는 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미분양 상가를 홍보하며 어떻게든 팔아넘기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미 지어놨으니 어떻게든 털어내야 하는 입장이겠지만 결국 공실은 늘어나고 사람들의 발길은 더 끊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주 혁신도시의 공실이 왜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걸까? 가장 먼저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공급된 상가들, 그리고 이마저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분양가가 문제였습니다. 분양가가 비싸니 월세도 그만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이런 상권에서 임대료까지 비싸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수분양자들은 월세를 안 내리면 임차인 구경조차 할 수 없고 월세를 계속 내리자니 대출이자조차 감당이 안 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갇혀버린 겁니다. 게다가 주요 수요층이라던 공공기관 직원들은 상당수가 퇴근 후 이 도시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부터 주말이 되면 거리는 말 그대로 텅 비어버린다고 하는데요. 실제 2025년 기준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은 약 7,200명, 이 중 가족을 두고 혼자 내려온 비율이 16.8%, 다른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비율이 11.4%, 상당히 많은 인원이 퇴근하거나 주말이 되면 이 도시를 떠나게 되고 거리는 썰렁해지는 것이죠. 이에 최근 정부는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형식적인 이전이 아닌 진짜 이전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런 조치가 직원들의 정착률을 높이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 이미 생기를 잃어버린 이 수많은 상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도시는 앞으로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우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